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잖아. 여기는 뉴욕의 어느 지하철역. 승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열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무언가를 발견하더니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요즘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한국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처음에 한국어를 알게 된 계기는 별게 아니었어요. 세계 언어의 구조라는 재미있는 교양 과목으로 소문난 수업을 듣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최근 교수님께서는 동아시아 관련 언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전 수업에서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대한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동아시아 언어를 보면서 혹시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가 있으면 한번 배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일본어를 접했을 때 동글동글 귀여운 히라가나 글자들을 보고 꽤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라가나뿐만 아니라 카타카나까지도 외워야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자까지 외워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많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의 형태를 배워보고 나서야 일본어는 그래도 애교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어는 일본어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한자를 외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중국어를 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보면서 저는 중국어를 배우다가 포기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동아시아 언어 중에서 제가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언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한국어 수업을 해주시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한국에 대한 콘텐츠를 하나라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강의실 안에는 정말 수십 명 이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놀랍게도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대답했고 K-팝을 좋아한다는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영상들을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서 손을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한국이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되더군요. 한국과 정반대에 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정말 호기심이 생겼고 흥미로웠어요. 교수님께서는 최근 CNN에서 방송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한국어 학습이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또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과연 세계학습 언어 순위에서 몇 위를 차지할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변에서 학생들이 200이다, 150이다 등 다양한 답변들을 했지만 대부분 한국어를 다들 100위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인의 인구수가 전 세계에서 극소수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보통 언어가 차지하는 순위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의 수와 비례하긴 하니까요. 저도 전 세계에는 약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5천만 명 인구수로 이루어진 한국어가 여기서 100위 정도면 정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답변에 아무도 맞추지 못했다는 표정을 보이시더니 놀랍게도 한국어의 학습 언어 순위가 7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한국어가 중국어 같은 전통적인 언어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중국어와 일본어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시아의 언어 판도가 한국어로 인해 크게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정도 속도면 10년 안에는 한국어가 5손가락 안에 들어올 것 같다는 말도 덧붙여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으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좋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꿀팁으로 한국에 있는 영화와 드라마 같은 콘텐츠가 매우 재미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한국어를 익히면 빨리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도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한류 말고도 한국어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도 내심 궁금했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한국어가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한류에만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당연히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어의 기반이 되는 한글이 익히기 너무 쉽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글은 훈민정음을 통해 창제된 문자인데
발음 기호와 일치하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각 글자가 한 음절을 표현하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어요. 더 신기한 건 한 글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문자 구조가 매우 체계적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탄했어요.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까지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한글을 만드신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문자가 형성된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음절의 수였어요. 일본어는 약 1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영어와 중국어는 수천 개의 음절밖에 안 되는데 한국어는 무려 11,17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많은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다양한 소리와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언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이점들 때문에 푹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보니 중국 학생으로 보이는데 그 학생이 한글은 사실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주장하더군요. 강의실이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교수님은 살짝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 학생을 바라보셨어요. 교수님께서 그 학생에게 어떤 근거로 한국어가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한국어가 중국 동북부 소수민족 언어와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느니 단일한 조상어에서 분화됐다느니 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66년 전에 11명의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 동북 지역이 한국어의 기원지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교수님께서는 피식 웃으시더니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후에 이런 중국인들이 있을까 싶어 훈민정음 서문에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화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는 말을 적은 것 같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훈민정음이 중국어와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미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한글은 중국과 다르다는 말이 떡하니 적혀 있다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에게 자신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을 지금 당장 찾아올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교수님께선 바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교수님은 휴 하면서 아주 조용히 한숨을 푹 내쉰 채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셨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부분이 꽤 흥미로웠는데 앞으로는 한국어가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UN 6대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래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추후에 여기에 한국어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어가 가지는 경제성 때문에 UN 공용어에 한국어가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제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키보드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쓰는 키보드에 대한 거였어요. 한국에서 쓰는 키보드를 보면 왼쪽에는 자음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음이 들어가게끔 대칭으로 배치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열된 키보드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 있죠? 이게 왜 그렇게까지 대단한지 이해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왼손과 오른손이 글자를 저절로 조합해 입력할 수 있어서 다른 언어 타이핑보다 훨씬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키보드와는 많이 달라서 신기했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스마트폰 키보드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천지인 키보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점과 짝대기 두 개를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고 하더군요. 이에 비해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 모두 키보드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중국어나 일본어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한자가 키보드에 필요해서 언어를 표현하기에 많이 힘들다고 했어요. 게다가 교수님은 한국어는 타국가에 비해 문맹률도 급격하게 낮은 만큼 언어를 배우기 쉬우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배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어에 관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한국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동기부여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한글책과 문법책을 여러 권 사서 기분 좋게 집으로 갔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영어랑 매우 다른 모양으로 구성된 문자여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한글이 24개밖에 되질 않으니 하루 만에 다 외울 수 있어서 너무 쉬웠어요. 물론 그 뒤부터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게 어려워 공부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중국어랑 일본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쉽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문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즈음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하나하나 챙겨봤고, 한국 영화를 한 번 본 이후로는 점점 한국에 대한 매력에 빠져 도저히 끊을 수 없었답니다. 그 무렵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한국의 대학교 중 한 곳에 갈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를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한국어로 말하는 것까지는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어가 들리는 시점이어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학과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숨이 차서 헉헉거리는 와중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혹시 한국 교환학생 신청하러 많이 왔냐고 여쭤봤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웃으시면서 이미 꽤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어찌나 불안하던지 정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긴장되고 초조했어요. 오죽하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경쟁률이 꽤 높다 보니 제가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날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 있죠? 4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건 다 즐기고 와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면서 한국의 맛집, 관광지, 문화체험 장소 등을 찾아봤어요. 하도 설레서 잠도 잘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가게 되는 날이 되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약 한 달 동안 다니게 될 학교를 직접 보러 갔는데 학교를 보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당연히 캠퍼스 크기가 반의 반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랑 크기가 매우 비슷했거든요. 캠퍼스의 조경도 잘 되어 있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몇 분 걷다 보니 생각한 것보다 캠퍼스가 너무 커서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는 걸어 다니기 힘들더군요.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고 기대가 되었어요. 드디어 첫 수업날이 되었고 전날부터 너무 들떠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답니다. 물론 챙겨야 할 물건을 전날에 이것저것 챙겨놨어요. 오죽하면 첫 수업날 어떤 옷을 입을지까지 미리 옷걸이에 걸어놨다니까요. 이 정도로 설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빨리 밖으로 나왔는데 뭔가 찝찝하게 뭘 하나 빠뜨린 느낌이 계속 났어요. 첫 강이라서 설렘에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뭔 일이 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한국에 오자마자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위해서 티머니 카드를 구매하고 심지어 충전까지 꽤 많은 돈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챙겨오지 않아서 버스 카드를 찍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등 뒤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 같더군요. 지금 버스에서 내리면 첫 수업에 100% 늦을 것 같아서 내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돈이 없어서 타지도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상태였어요. 버스카드를 찍는 카드기 앞쪽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찾고 가방 지퍼까지 열어가면서 찾았지만 카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식은땀이 나려는 찰나 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두 명이요 하면서 카드를 찍으시더군요. 그러자 버스기사 아저씨는 저한테 손짓을 했고 저는 그 손짓을 보고 한 번 더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짓이 밖으로 나가라는 소린 줄 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가방을 메고 버스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기사님께서는 학생 버스 요금을 냈으니 들어가도 된다는 손짓이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아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이고 인사를 고개 숙여 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생긴 학생이 한국어도 잘하냐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한국어를 드디어 써먹는구나 하면서 기뻐했고 아주머니 칭찬에 괜히 부끄러워져 구석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칭찬에 얼굴이 빨개져서 귀까지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 덕분에 도착한 학교에서 들은 첫 수업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준비한 자기소개를 했는데 너무 긴장돼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답니다. 그런 제 자기소개를 들으신 교수님께서는 한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수업은 가볍게 OT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소개 정도만 하고 앞으로의 수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가볍게 끝났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가 한국에 오게 되면 꼭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어디였냐고요? 바로 서촌마을이었어요. 서울에 다른 곳 갈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서촌으로 가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서촌을 영어로 하면 웨스트빌리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서 제일 사랑하는 동네가 웨스트빌리지인데 이름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있다는 후기들이 있길래 꼭 가보고 싶었답니다. 뉴욕에 있는 웨스트빌리지는 맨해튼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낮은 건물로 이루어진 동네예요. 아기자기한 카페부터 근사한 파인다이닝까지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게다가 음악가와 시인, 예술가가 활동하던 근거지라는 점도 서촌이랑 비슷하답니다. 서촌마을은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한옥이 많이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차도 다니지 못하는 좁은 골목도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은 회장님 저택도 있고 진짜 드라마에 나온 집 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서촌을 둘러보고 나서 다음으로 간 곳은 인사동 거리였어요. 다행히 서촌이랑 멀지 않아서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된 간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글을 공부하면서 온전히 한글 간판만 있는 곳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인사동이 딱이더라고요. 한글을 보면 왠지 모르게 반듯반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서인지 인사동에서 한글 간판을 봤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글 간판을 모두 읽을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게 여기서 빛을 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인사동 거리를 쭉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청계천이라는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청계천의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거든요. 물론 뉴욕에도 강은 있지만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예쁜 하천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청계천 옆으로 거닐고 싶어서 계단으로 내려가 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끌벅적한 도심 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리는 게 신기해서 귀를 쫑긋 세워봤답니다. 물도 너무 맑아 보여서 손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하천 주변에 있는 산책로도 정말 좋더라고요. 마치 도심 속 작은 쉼터 같았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여유로워지는 거 있죠? 그렇게 걷다가 잠시 청계천에 내려가서 멍하니 하천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출출해지더라고요. 그때 주변에 광장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도 있었겠지만 전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해서 꽤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걸어가기로 했어요. 거리 곳곳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한국의 풍경을 좀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광장시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바로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곳이었어요. 이곳 떡볶이와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얼마나 맛있는지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는데 오동통한 떡이 빨간 양념으로 감싸져 있는 걸 보니 솔직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이라 과연 이렇게 빨간 떡볶이를 끝까지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도 이미 시켰으니 맛이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종이컵에 물을 한가득 따라 놓고
한 손에는 이쑤시개로 찍은 떡볶이, 다른 한 손에는 물컵을 들고 두 눈을 꼭 감고 한 입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매콤한 맛은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달짝지근한 맛이 더 강하더라고요. 제 입맛에 딱 맞아서 연달아 3개를 더 집어 먹었어요. 물론 계속 먹다 보니 점점 매워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김밥을 한 입 먹어봤는데 하마터면 입에서 불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맛있는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좀 진정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 한국 음식하면 요즘 유명한 게 2가지 있어요. 불고기나 비빔밥보다도 불닭볶음면이랑 냉동김밥, 그리고 치킨이 더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찾아봤을 때 갓 만든 김밥을 꼭 먹어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이렇게 먹어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제대로 이해됐답니다. 그러다 문득 김밥에 떡볶이 국물을 찍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또 신세계더라고요. 떡볶이랑은 또 다른 맛이 나서 새로운 김밥의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혼자서 김밥이랑 떡볶이를 시켰는데 싹싹 비울 정도로 맛있게 먹었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실용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은 다 가보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 꿈처럼 빨리 지나갔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받고 남는 용돈이랑 알바해서 번 돈으로 한 달 동안 한국 여행을 꼭 다시 가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처럼 익숙한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의심했어요. 오죽하면 한국에서 너무 좋았어서 뉴욕 들어와서도 한국어가 환청으로 들리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침 한 번 더 흘러나오길래 이번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을 들려주는 스피커가 워낙 좋지 않아서 내용을 전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뉴욕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을 들려주는 스피커가 워낙 좋지 않아서 내용을 전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퀸즈보로 플라자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로 인해 특정 구간에서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안내방송의 모든 단어를 100%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신났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도 놀란 표정으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국어를 배우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는 거 있죠? 물론 들리는 안내방송이 한국에서 들었던 것만큼 정확한 한국어 발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통 뉴욕 지하철에서는 영어랑 스페인어, 중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오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한국어가 들리니까 마치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답니다. 사실 제가 살면서 뉴욕 지하철에서 한국어를 들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한국인 인구가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나 중국인에 비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뉴욕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한국어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교수님께서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갑자기 요즘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을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미국에서 계속 살게 되면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국에서 살면 훨씬 편하게 한국 특유의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여서 정말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